왜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났나요? 당신은 나를 절망 속에 혼자 내버려 뒀잖아요. 콘텐츠 경고. 이 영상은 노인의 심리 외로움, 그리고 결혼 생활의 후회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며 인류애와 사랑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부적절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온전한 감동을 느끼기 위해 청취 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씨 늙는다는 것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시오? 죽음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요. 바로 평생을 남을 위해 대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뒤돌아 보았을 때 차가운 도로 위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만 남아있다는 사실이라오. 그것은 이상윤 씨가 50년 만에 재회한 최혜자 씨에게 건넨 첫 마디였습니다. 그들은 고급 카페도 즐거운 동창회 자리도 아닌 인생의 가장 아이러니한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바로 분당 메모리얼 파크.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세상을 떠난 배우자의 묘비 앞에 서 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운명적인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반세기 동안 묻혀있던 비밀은 이 씨가 떨리는 손으로 최 여사의 손에 쥐어준 낡은 나무 상자 안에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최 여사의 지난 40년 결혼 생활과 과거 이 씨의 조용했던 떠남이 모두 편견과 비겁함이 빚어낸 잔인한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50년 전 그녀는 그가 부잣집 아가씨를 쫓아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아래에서 드러난 진실은 늙어버린 그들의 심장에 다시 한번 피를 흘리게 할 것이지만 동시에 뒤늦은 구원의 시작이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밤의 이야기와 함께 그 이야기 남이섬의 가을 약속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생의 반환점을 훌쩍 넘긴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 가을이 단순히 낙엽이 지는 계절이 아니라 회상이 가장 강렬하게 솟아오르는 계절인 그곳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10월 말의 서울 하늘은 더 높고 푸르게 짙어졌지만 추위는 이미 분주한 도시의 구석구석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이 행인들의 외투 자락을 거세게 때리며 모두 따뜻한 곳을 찾아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균 씨에게 따뜻함이라는 개념은 지난 3년 동안 사치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마포구의 비싼 150제곱미터가 넘는 고급 아파트 안에서 이 씨는 낡은 가죽 안락의자에 파묻혀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속에서 유일하게 겉도는 낡은 물건이었습니다. 주위 공간은 너무나 고요해서 벽시계 바늘이 째깍거리는 건조한 소리가 마치 한 사람의 인생 시간을 카운트다운 하는 듯 들릴 정도였습니다. 커튼이 자동으로 닫히고 조명이 자동으로 켜지는 스마트홈의 편리함은 오히려 뼛속까지 시린 공허함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장남은 10년 전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타국에서의 바쁜 삶은 화상 통화조차 뜸하고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막내딸은 부산으로 시집가서 사업과 육아로 바빠 1년의 추석과 설날 단 2번만 겨우 짬을 내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짧은 만남 동안은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했지만 문이 닫히면 외로움은 몇 배나 더 무겁게 덮쳐왔습니다. 조강지처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날 이후로 이 씨는 자신의 집에서 마치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편의점 인스턴트 음식을 드거나 아침에 도우미가 급하게 끓여놓고 간 싱거운 국으로 끼니를 대충 때웠습니다. 매일매일 그의 유일한 친구는
대학 강단에 서던 시절에 낡은 건축 도면들과 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는 라디오뿐이었습니다. 그는 돈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명망 있는 교수의 연금과 평생 모은 저축은 눈을 감는 순간까지 풍족하게 심지어 호화롭게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없는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바로 사람의 목소리, 가족 식사의 온기, 그리고 한밤중에 문득 잠에서 깼을 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누군가였습니다. 그날 아침 뜻밖의 사건이 단조롭다 못해 지루했던 그의 삶의 리듬을 뒤흔들었습니다. 우편함에 쌓인 공과금 고지서와 무의미한 부동산 광고 전단지 사이에서 낯선 편지 한 통이 나타났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도 회신 주소도 없이 단지 남이섬의 메타세쿼이아, 길이 깊게 뻗은 가을 풍경이 인쇄된 엽서 한 장이었습니다. 엽서 뒷면을 뒤집자 보라색 잉크는 약간 바랬지만 여전히 익숙한 기품을 간직한 또박또박한 송을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0월 25일 선착장에서 들어와 세 번째 은행나무 아래. 24살 때의 약속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인생의 모든 변동 앞에서 무뎌졌다고 생각했던 이 씨의 늙은 심장이 갑자기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검버섯이 핀 그의 주름진 손이 덜덜 떨리며 엽서가 허공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 필체는 50년이 지났음에도 세월의 흔적으로 다소 떨림이 섞여 있었지만 그는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아물지 않은 흉터처럼 그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최혜자였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가슴 시리고 고통스럽고 미완성으로 남은 첫사랑.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와 고독한 현실을 쓸어버렸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나날들, 그해 은행나무 아래서의 약속, 그리고 설명 한마디 없이 그를 반세기 동안 괴롭혔던 이별을 떠올렸습니다. 이 씨는 비틀거하며 일어나 복도의 큰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백발이 성성하고 이마와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고 나이의 무게로 어깨가 굽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문했습니다. 과연 늙고 초라한 이 모습의 나를 그녀가 알아볼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녀가 그토록 긴 침묵 끝에 인생의 저편 언덕에 다다라 모든 사랑의 갈망이 사그라들었다고 생각되는 이때 그를 만나자고 했을까?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그의 마음을 잠식했습니다. 이것이 화해의 기회일까? 아니면 뒤늦은 원망일까? 같은 시각 춘천 산자락에 파묻힌 작은 기와집에서 최혜자 씨는 낡은 나무 화장대 앞에 앉아 희끗희끗한 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가을의 여린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 안의 세월, 묵은 물건들을 비추었습니다. 가부장적이고 다혈질이며 무뚝뚝했던 그녀의 남편은 3년 전 끊임없는 음주로 인한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 동안 혜자 씨는 말 그대로 하녀처럼 살았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랬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폭력적인 술주정을 참아내고 꼬박 10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시부모를 밤새 간호했으며 홀로 아이 셋을 억척스럽게 키워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희생하며 눈물을 속으로 삼켜 가정이라는 껍데기를 평온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장성하자 그들은 넓은 세상을 찾아 미국으로 호주로 떠나버렸고 그녀는 이 텅 비고 차가운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이상하게도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소설에서 묘사되곤 하는 가슴 찢어지는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깨를 짓누르던 청은망은의 짐을 내려놓은 듯한 가벼운 공허함과 함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인생의 황홍이에 너무 늦게 찾아온 자유는 그녀를 비틀거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았고 지시받고 의존하는 것에 익숙했기에 이제 와서 자신의 삶을 주도하게 되자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이 씨에게 엽서를 보낸 결정은 그녀의 규범적인 삶에서 가장 대담하고 미친 짓이었습니다. 우연히 만난 옛 친구로부터 이 씨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홀로 된 사람들의 동질감, 그리고 제 속의 불씨처럼 반세기 동안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그녀로 하여금 펜을 들게 했습니다. 영화처럼 낭만적으로 옛사랑을 다시 잊자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마음의 응어리를 풀기 위해 딱 한 번만이라도 수많은 밤 그녀를 괴롭혔던 단 하나의 질문을 그에게 던지고 싶어서였습니다. 왜 그날 당신은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났나요? 그 질문은 그녀의 심장에 깊이 박힌 가시가 되어 이후의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온전히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10월 25일 남이섬은 잎을 갈아엎는 은행 나무들로 인해 가슴 시리도록 찬란한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섬 전체가 가을 햇살 아래 금을 입힌 듯했습니다. 관광객들로 붐비고 젊은 연인들은 손을 잡고 웃고 떠들며 사진을 찍고 뜨거운 키스를 나누며 얼굴 가득 행복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 낭만적이고 시끄러운 풍경 속에서 세 번째 나무 아래 벤치양 끝에 앉은 두 노인의 모습은 조용하고 고립된 저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씨는 1시간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는 잘 다려진 회색 양복을 입고 옛날 혜자 씨가 가장 잘 어울린다고 칭찬해 주었던 그의 피부와 건축학도의 풍채를 돋보이게 했던 짙은 녹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는 허리를 곧게 펴고 양손을 무릎에 얹은 채 길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심장 박동은 마치 첫 데이트에서 연인을 기다리는 그해 24살 청년처럼 거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혜자 씨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왔고 허리는 약간 굽었으며 작은 우산을 지팡이 삼아 짚고 있었지만 여전히 산전수전을 다 겪은 여인의 우아함과 기품이 묻어났습니다. 베이지색 니트 코트를 입고 얇은 실크 스카프로 목의 주름을 가린 그녀를 본 순간 이 씨는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혜자, 당신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메어 있었으며 약간의 의구심과 격렬한 감동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자 씨는 멈춰 서서 세월의 흐릿해진 눈으로 그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50년은 너무나 긴 시간, 한 사람의 일생을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잔인한 시간은 화려했던 청춘을 앗아가고 검은 머리카락과 건축학도, 청년의 환한 미소를 앗아간 자리에 고단한 노년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따뜻하고 깊으며 사랑으로 가득 찬 그 눈빛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상윤 씨, 많이 늙으셨네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온화한 미소였지만 눈물은 조용히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려 입가를 적셨습니다. 단순한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하늘만큼의 연민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옹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의 시선 앞에서
포옹은 너무 사치스럽고 쑥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반세기의 거리는 급한 포옹 하나로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차가운 벤치에 나란히 앉아 동양적 예의 범절에 맞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 주파수의 진동을 통해 서로를 찾아 닿으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란 은행 잎들이 우수수 그들의 어깨 위로 떨어지고 백발 위에 내려앉아 마치 가을이 미완의 과거에 보내는 마지막 연애편지 같았습니다. 그들을 둘러싼 공간은 바깥 세상의 소음과 완전히 분리된 듯 바람 소리와 광활한 인파 속에서 서로를 찾아낸 두 고독한 영혼의 흐느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만남은 과연 평온한 여생의 시작이 될까요? 아니면 잠들어 있던 상처를 다시 해짓는 일이 될까요? 답은 여전히 잎을 떨구는 은행나무 아래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방금 남이섬 은행나무 아래에서 이상윤 씨와 최혜자 씨의 반세기 만의 재회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시처럼 아름다운 순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낙엽이 다 지고 겨울이 닥쳐올 때 그들은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에 선 두 사람 사이에 이름 없는 관계, 편견과 가족에 대한 책임, 그리고 아직 사라지지 않은 과거의 유령들에 둘러싸인 채 그들은 어떻게 나아갈까요? 그 첫 만남은 사람들이 흔히 보는 눈물 젖은 드라마처럼 극적인 오열도 원망 섞인 말들도 없이 끝났습니다. 저녁 노을이 남이섬을 짙은 보랏빛 슬픔으로 덮을 때 그들은 선착장에서 헤어졌습니다. 아쉬움 가득한 손잡음은 없었지만 존경심 가득한 고개 숙임과 수천 마디의 말을 삼킨 눈빛만이 오갔습니다. 쏟아지는 질문 대신 이해의 침묵이 공간을 감쌌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이 씨는 검은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춘천으로 돌아가는 흔들리는 버스에 앉은 혜자 씨는 기이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영혼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은 듯 했습니다. 비록 그 조각이 이제는 거칠어지고 세월의 때가 묻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날 이후 망설이는 전화 통화와 짧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그들은 암묵적인 약속을 맺었습니다. 합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아무리 현대화되었다 해도 자녀들이 다 장성한 노인들이 재혼하거나 동거하는 것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편견의 벽에 부딪히는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모두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행복했든 불행했든 자신들과 긴 여정을 함께했던 고인이 된 배우자에 대한 존엄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밥상머리에서 짐이 되거나 입방에 오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새로운 정이 안전하지만 애틋한 경계선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실버 프렌드, 실버 프렌드, 즉 노년의 친구입니다. 법적 구속력이나 육체적 관계 없이 정신적으로 서로에게 의지하며 생의 마지막 날들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순수한 관계였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두 사람의 지루한 일정 중 중대한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이 씨는 날씨가 추워지면 무릎 관절이 쑤셨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 낡은 양복을 손질하고 침향나무 향수를 살짝 뿌린 뒤 지하철을 타고 서울 외곽으로 나가거나 때로는 혜자 씨가 서울로 버스를 타고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비밀 아지트는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인사동 고풍스러운 골목 깊숙이 숨겨진 작은 전통 찻집이었습니다. 그 찻집은 황토벽과 색바랜 창호지 문이 있었고
특히 진한 대추차 향이 오래된 소나무 냄새와 어우러져 은은하게 퍼지는 곳이었습니다. 북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판소리에 구슬프고 유려한 가락은 사람의 영혼을 먼 기억의 저편으로 달래주는 듯했습니다. 현대 도시의 분주함과 완전히 분리된 이곳에서 그들은 지난 50년 동안 먹고 사는 걱정과 무거운 가장의 책임 속에 잃어버렸던 평온함을 찾았습니다. 혜자 씨는 조심스럽게 흰 도자기 주전자를 들어 옥색 찻잔에 갈색빛이 감도는 붉은 차를 따랐고 향긋한 김이 피어올라 이 씨의 돋보기를 뿌옇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는 무릎이 좀 어떠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남편을 걱정하는 현모양처처럼 다정하고 나직한 목소리였지만 눈빛은 오랜 친구처럼 예의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한 건강 안부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관심을 표현하는 구실이었습니다. 이 씨는 뜨거운 찻잔을 받아들었고 손끝에서 퍼지는 온기가 등골을 타고 흘러 넓은 아파트의 냉기를 몰아냈습니다. 눈과 주름이 잡히도록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날씨가 바뀌면 여전히 아프죠. 의사 말로는 노인병이라더군요. 하지만 참 이상하죠. 오늘 당신을 만나서 당신이 따라준 차를 마시니 10년은 젊어진 것 같고 통증도 어디론가 숨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들은 차만 마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콘크리트 도시 중심에서 흐르는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천천히 걸었고 두 노인의 발걸음은 시간에 쫓기듯 바쁘게 움직이는 젊은이들의 물결 속에서 섞이며 고립되었습니다. 교보문고에 들러 삶 명상 내려놓음에 관한 가벼운 에세이집을 함께 고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이 씨가 심한 독감에 걸려 고열로 텅 빈 아파트에 누워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쉰 목소리를 들은 혜자 씨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뜨거운 전복죽을 도시락에 담아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고급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그의 힘없는 슬리퍼 끄는 소리를 듣고는 황급히 문고리에 죽을 걸어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 앞에 죽 걸어뒀어요. 가지고 들어가서 따뜻할 때 드세요. 막차 놓칠까봐 저는 바로 갑니다. 그녀는 단 한 발자국도 집 안으로 들어서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그의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이웃들의 입방에 오를까봐 존경받는 교수님의 명예에 흠이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배려는 그렇게 사소하고 섬세하며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높이 솟은 밤 9시면 어김없이 보내는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 라는 문자 메시지. 매일 아침 혈압약과 관절 영양제를 챙겨 먹으라는 당부. 불면증에 시달리는 밤 갉아먹는 외로움과 멀리 있는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할 때 몇 시간이고 인내심 있게 들어주는 것. 황혼의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저 상대방이 여전히 숨쉬고 있고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혜자 씨 덕분에 이 씨는 사별한 아내를 따라 죽었다고 생각했던 삶의 기쁨을 점차 되찾았습니다. 먼지 쌓인 작업실을 정리하고 낡은 이젤을 세웠습니다. 그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의 그림은 더 이상 건조하고 딱딱한 건축 도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을을 그렸고 낙엽이 가득한 길을 그렸으며 그 모든 그림 속에는 언제나 한 여인의 형상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때로는 찻집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긴 혜자 씨였고
저녁 햇살이 그녀의 희끗한 머리카락을 은빛으로 빛나게 했습니다. 때로는 떨어진 낙엽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인 연약하지만 강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붓터치 하나하나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한 소중함과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자 씨에게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독단적이고 가부장적인 남편의 그늘 아래서 자신의 의견은 묵살당하고 그저 고개 숙여 순종만 했던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한 남자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뭐 먹고 싶어요? 이 영화 보러 갈래요? 이 옷 색깔이 나한테 잘 어울려요? 다른 여자들에게는 평범하고 단순해 보이는 질문들이 혜자 씨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취향이 있고 감정이 있으며 선택할 권리가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이 씨가 주는 노년의 사랑은 낭만적인 촛불과 꽃도 영원한 맹세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존중만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갈망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공감은 메마른 그녀의 영혼을 적시는 시원한 물줄기 같았고 그녀가 다시 청춘을 사는 듯한 보물처럼 소중히 여겨지는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한 나날들 사이로 과거의 유령이 어딘가에 숨어 마치 그들의 위태로운 우정의 배를 위협하는 암초처럼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혜자 씨는 아직 가장 중요한 질문, 그 운명적인 엽서를 쓰게 만들었던 그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대답이 현재의 평화를 깨뜨릴까봐 진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잔인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이 씨 또한 마음속에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양복 왼쪽 가슴 주머니.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그는 항상 누렇게 바래고 모서리가 다른 봉투 하나를 넣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그가 반세기 동안 숨겨온 비밀이자 그녀에게 빚진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적절한 때를 기다렸지만 망설일수록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녀를 다시 잃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늦가을로 접어들어 바람이 매섭게 차가워지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잎을 거의 다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잿빛 하늘로 뻗은 나무들이 있는 넓은 올림픽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혜자 씨가 멈춰서서 가슴을 부여잡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렸고 앙상한 몸을 지탱할 힘이 다리에서 빠져나가는 듯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현기증에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걷던 이 씨는 그녀가 차가운 보도블록 위로 쓰러지기 직전에 황급히 달려들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팔을 꽉 움켜쥐었고 그 힘에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눈은 크게 떠졌고 극도의 공포 죽음과 이별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혜자, 혜자 왜 이래요? 정신 차려요. 겁주지 마요. 제발 날 두고 가지 마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고요한 공원, 허공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근처 벤치에 앉히고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꺼내 등을 문지르며 두서없는 기도를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절망에 가까운 걱정이 담긴 그의 눈빛 속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가 그 어느 때보다 희미해졌을 때 혜자 씨는 그가 자신에게 품은 감정이 단순히 의지하는 노년의 우정만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강렬했고 시간과 거리를 초월하여 꺼지지 않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시간의 먼지 아래 묻혀 있었지만 여전히 은은하게 살아 숨쉬며 애태우고 갈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몇 분의 휴식 후
그녀의 호흡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지만 안색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혜자 씨는 벤치에 등을 기대고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 깊은 곳에서 육체의 나약함은 정신의 결연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죽음의 신은 언제든 문을 두드릴 수 있었고 그녀는 이 의문을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앙상한 손을 떨고 있는 그의 손 위에 얹으며 힘없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윤 씨, 우린 이제 늙었어요. 우리의 남은 시간은 모래가 다 빠져가는 모래시계처럼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대로 말해줘요. 그때 왜 내 결혼식 바로 전날 떠나버렸나요? 왜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사라져서 나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했나요? 혹시, 혹시 내가 가난해서 우리 집안이 격에 맞지 않아서 아니면 딴 여자가 있었나요? 그녀의 질문은 판결처럼 무겁게 허공에 떨어졌습니다. 가을 바람이 이 씨의 백발을 흩날리며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진실을 기다리는 그녀의 눈을 참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두 손을 깍지 껴잡고 고통스럽게 비틀었습니다. 왼쪽 가슴 주머니 속의 봉투가 뜨거워져 가슴을 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도망치는 시간은 끝났다는 것을. 이제 과거를, 자신의 실수와 침묵했던 희생을 마주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상처를 치유할 수도 아니면 영원히 찢어 밝힐 수도 있는 진실을. 그는 마른 잎 냄새와 습한 흙 냄새를 들이마시며 깊은 숨을 내쉬고 5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비밀을 말하기 위해 입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올림픽 공원의 숨 막히는 순간에 멈춰 있습니다. 노년의 현기증을 겪은 후 최혜자 씨가 모든 용기를 내어 50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질문을 던진 순간입니다. 그날 왜 이상윤 씨는 떠나버렸는가? 이제 밝혀질 대답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두 사람의 청춘을 매장시켜버린 비극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올림픽 공원의 공기는 멈춘 듯 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매서운 냉기를 품고 앙상한 나무들 사이를 빠져나가며 바닥의 낙엽들을 낡은 영혼들의 속삭임처럼 바스락거리게 휩쓸었습니다. 이상윤 씨는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교수의 꼿꼿했던 등이 이제는 비밀의 무게에 짓눌려 축 처져 있었습니다. 주름지고 검버섯이 핀 그의 손이 천천히 왼쪽 가슴, 주머니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 자신의 인생에 대한 판결문을 보관해 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새하얀 봉투가 아니라 시간의 증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고 모서리는 해졌으며 표면에는 50번의 비바람이 지나간 습기 탓에 미세한 곰팡이 자국들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바로 건네지 않고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소중하고도 고통스럽게 쓰다듬어 폈습니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먼 곳을 응시했고 목소리는 깊은 땅속 햇빛이 한 번도 닿지 않은 곳에 묻어둔 감정의 메아리처럼 낮고 탁하게 깔렸습니다. 혜자 씨, 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소. 단 한 번도. 그가 시작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결혼하던 날 온 마을이 폭죽 소리와 잔치 음악으로 떠들썩하던 그날 난 그곳에 있었어. 마을 입구의 오래된 은행나무 뒤에 숨어서 그해 가을의 따가운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서 있었지. 꽃감에 오르는 당신을 보았고
붉은색 저고리 자락이 흙먼지 뒤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소. 그때 나는 도망치는 비겁한 사내놈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장터에 버려진 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린 무기력한 사랑꾼일 뿐이었소. 혜자 씨는 멍하니 흐릿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는 의심의 벼랑 끝으로 밀려난 사람처럼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당신이 떠나지 않았다면 내 편지는 내가 당신에게 편지를 썼잖아. 그날 밤 당장 나를 데리고 도망쳐 달라고 애원했잖아. 낡은 터미널에서 빗속에 5시간이나 서서 그 집만 아니라면 어디든 좋으니 함께 도망치자고 당신을 기다렸어. 하지만 당신은 오지 않았잖아. 당신은 나를 절망 속에 혼자 내버려 뒀잖아. 그날 밤 비의 기억이 날카롭고 잔인하게 밀려왔습니다. 뼈를 깎는 추위 가족들에게 끌려가던 치욕 이웃들의 경멸 어린 시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이 씨의 배신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 씨가 고개를 들어 눈물이 가득 고인 붉어진 눈으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변명은 없고 오직 극심한 고통만이 있었습니다. 난 편지를 받은 적이 없소, 혜자 씨.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날 밤 난 하숙집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당신의 소식을 기다렸지만 허사였지. 5년이 지날 때까지는 당신이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고 난 5년 뒤 당신 아버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나서야 장모님이 몰래 나를 찾아오셨소. 그분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이 편지를 건네주셨지. 당신 아버지, 그분이 편지를 가로채셨던 거요. 집안의 빚 때문에 우리 희망을 찢어버리신 거지. 혜자 씨는 충격에 휩싸여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녀는 앙상한 손을 뻗어 그에게서 봉투를 받아 들었습니다. 안에는 50년 전 그녀가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24살 처녀의 삐뚤빼뚤하고 풋풋한 글씨, 그날의 눈물로 번진 잉크 자국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애원하던 문구들 순진했던 맹세들을 다시 읽어 내려가는 그녀의 심장이 누군가 쥐어짜는 듯 아파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운명과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잔인한 단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요. 이 씨가 그녀의 생각의 흐름을 끊으며 목매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모든 용기를 끌어모으듯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를 가장 괴롭힌 것, 반세기 동안 당신을 마주할 용기를 낼 수 없게 만든 것은 아버님의 방해가 아니었소. 바로 나 자신의 비겁함과 무능력이었지. 그는 봉투를 더 크게 벌렸습니다. 안에는 눈물 젖은 연애 편지 뒤에 얇고 누렇게 변한 종이 한 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국립결핵병원에 붉은 도장이 찍힌 낡은 진단서였습니다. 그해 당신이 빚 때문에 억지로 결혼하게 된 바로 그 주에 나는 이 진단 결과를 받았소. 그는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이 중증 폐결핵, 예후 불량이라는 글자를 짚었습니다. 의사는 내 폐가 이미 반 이상 썩어 들어갔다고 했소. 그 시절 결핵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지. 가난한 사람들의 병이었고 사회적 격리 대상이었소. 의사는 치료비가 없으면 몇 년 아니 몇 달밖에 살지 못할 거라고 했지. 이 씨의 눈물이 떨어져 회색 양복 자락을 뜨겁게 적셨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낌에 맞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고 부모님은 늙고 병드셨는데
난 전염병까지 앓고 있었어. 내가 당신 편지를 받았다 한들 무모하게 당신을 데리고 도망쳤다면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게 뭐였겠어? 굶주림, 가난, 빚쟁이들의 추적, 그리고 내 몸을 갉아먹는 결핵균 말고 더 있었겠소. 난 당신을 사랑했어. 혜자 씨, 죽어가는 놈의 수발을 드는 간호사가 되게 하고 결국에는 오갈 데 없는 젊은 과부로 만들 수는 없었어. 혜자 씨는 넋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세계관 전체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그녀는 원망을 먹고 살았습니다. 가난을 버리고 부를 택한 그를 원망했고 비겁하게 도망친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 원망이야말로 폭력적인 남편의 매질과 춥고 외로운 겨울밤을 견디게 해준 가시 돋친 방패였습니다. 그녀는 그가 은행나무 아래의 맹세 따위는 잊고 더 부유한 여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상상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죽어가는 자신을 따라오는 것보다 적어도 물질적으로는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한 결혼을 하도록 손을 놓아버린 것이었고 배신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5년 뒤 장모님이 다시 편지를 주셨을 때 이 씨가 뒤늦은 후회로 가득 찬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우시면서 당신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셨소. 남편은 도박에 손찌검하고 가세는 기울었다고. 그때 난 뼛속까지 나 자신을 저주했소. 차라리 죽어버리지 왜 기적적으로 병이 나아서 살아남았나 하고. 그래요. 하늘이 나를 조롱하듯 나는 그 병마를 이겨내고 살았지만 내 영혼은 당신이 시집가던 날 이미 죽었던 거요. 그는 야속한 하늘을 원망하듯 잿빛 허공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당신이 불행하다는 걸 알고 난 뒤 나는 미친 듯이 공부하고 일에 매달렸소. 교수가 되고 싶었고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지위를 갖고 싶었소. 내가 성공하면 당신 앞에 설 자격이 생길 거라고 보상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했지. 하지만 내가 명예와 돈을 모두 가졌을 때 당신은 이미 아이 셋의 엄마였소. 당신은 한 가정을 지탱하고 있었지. 내가 이기적으로 당신의 그 가정이라는 껍데기를 깰 수는 없었소. 당신 아이들이 자기 엄마를 바람난 여자로 보게 할 수는 없었단 말이오. 난 그저 멀리서 당신 소식을 듣고 당신이 견뎌내는 걸 고통스럽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소. 혜자 씨는 오열했습니다. 고요한 공원에 울려 퍼지는 74세 여인의 부서지는 울음소리는 젊은 날의 어떤 울음보다 더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도둑맞은 청춘을 위한 울음이었고 반세기 동안 지속된 치명적인 오해를 위한 울음이었으며 눈앞에 있는 남자의 어리석지만 위대한 순정을 위한 울음이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그녀가 흐느끼며 가슴의 통증을 줄이려는 듯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퍽퍽 쳤습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을 미워하게 놔뒀어? 미움이 사람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알아. 무서웠으니까. 이 씨가 자해하듯 가슴을 치는 그녀의 앙상한 손을 급히 잡아 자신의 따뜻한 손 안에 꽉 쥐었습니다. 진실을 알면 당신이 더 마음 아파할까봐 무서웠소. 우리가 놓쳐버린 것들 때문에 무의미했던 희생 때문에 당신이 고통스러울까봐. 차라리 당신이 나를 계속 미워하길 바랐소. 적어도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느낄 테고 자책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 하지만 오늘 당신이 쓰러질 뻔했을 때 죽음이 우리 앞을 스쳐 지나갈 때 깨달았소. 우리의 시간이 모래시계처럼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서 당신을 영원히 오해 속에 살게 하고 싶지 않았소. 주변 공기가 축 가라앉아 무겁고 슬픔으로 빽빽해졌습니다. 두 백발의 머리가 가을 바람 속에 서로 기대어 마치 마른 가지에 남은 마지막 잎새 두 장 같았습니다. 드러난 진실은 동화처럼 즉시 마음을 가볍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골문 상처에 소금을 뿌린 듯 했습니다. 한 평생에 대한 회한 잘못된 선택들, 운명의 잔인한 장난에 대한 아쉬움이 그들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그들은 지구 한 바퀴를 돌아온 듯 산전수전을 다 겪었고 온갖 풍파를 견뎌냈지만 결국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대가는 너무나 비쌌습니다. 돈으로 치른 것이 아니라 청춘으로 두 사람의 행복으로 50년의 길고 긴 고독과 원망으로 치른 대가였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나무집 사이로 스치는 바람 소리와 평생을 거의 다 보냈지만 단 하루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살아보지 못한 두 사람의 한숨 소리만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판도라 상자는 열렸지만 그 안에는 희망 대신 적나라한 진실과 끝없는 안타까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남은 얼마 안 되는 날들을 어떻게 마주할까요? 과거는 너무 무겁고 미래는 너무 짧은데 말입니다. 우리는 재회의 놀라움, 노년의 우정이 주는 따뜻함, 그리고 50년의 비밀이 드러났을 때의 찢어지는 아픔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적나라한 진실이 비달에 드러나고 낡은 상처가 마지막 피를 흘린 지금, 그들은 후회의 어둠으로 뒷걸음질 칠까요? 아니면 용기 내어 찬란한 황혼을 향해 나아갈까요? 답은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은 날들에 있습니다. 올림픽 공원에서의 운명적인 오후 이후 두 사람의 삶에는 무서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꼬박 2주 동안 전화도 잘 자라는 문자도 익숙했던 화요일의 티타임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걸쭉하고 무거웠습니다. 가로막힌 편지와 옛날의 결핵에 대한 진실은 너무나 거대하고 잔혹해서 두 사람을 휘청거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상처를 핥고 마음속에 널브러진 감정의 조각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씨는 마포의 고급 아파트에 자신을 가뒀습니다. 그는 혜자 씨를 그린 그림들을 바라보며 앉아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를 너무 오랫동안 원망 속에 살게 했다는 죄책감. 그러나 마침내 반세기 동안 왼쪽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가 치워졌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춘천의 작은 집에서 혜자 씨는 몇 시간이고 먼 언덕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둑맞은 청춘을 위해 울었고 운명의 어리석음을 위해 울었지만 눈물이 마르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버티게 해주었던 원망이라는 연료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배신자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가 알고 보니 세상에서 그녀를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다 겨울바람이 스산한 냉기를 몰고 오기 시작한 11월 초의 어느 오후, 이 씨는 침묵을 깨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74세라는 나이에 자존심이나 체면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익숙한 기차를 타고 춘천으로 향했지만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그저 방문하러 가는 늙은 친구가 아니라 생애의 마지막 행복을 찾으러 가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집 앞에 서서 목도리를 고쳐매고 쿵쿵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손에는 노란 대국, 큰 국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풍파를 견디고 피어나는 강인함과 영원을 상징하는 꽃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고요한 집안의 정적을 깼습니다. 한참 뒤에야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혜자 씨가 나타났습니다. 2주 만에 본 그녀는 많이 수척해졌고 불면으로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져 있었지만 그를 바라보는 눈빛은 공원에서처럼 극심한 고통이나 원망 없이 한결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에 들린 꽃다발을 보고 이내 미안함과 기대가 가득 찬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들어가도 되겠소. 바람 때문에 목소리가 쉬었지만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혜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 걸음 물러서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이 씨가 그녀의 사적인 공간에 발을 들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집 안은 주인의 묵묵한 희생적인 삶을 반영하듯 극도로 소박하고 검소했습니다. 벽에는 자식들과 손주들의 사진이 가득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의 독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는 거실의 낡은 나무 탁자 위에 노란 국화 꽃다발을 내려놓았고 찬란한 노란색이 어두운 방 전체를 밝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바로 앉지 않고 그녀와 마주서서 평생 가장 사랑한 여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혜자 씨, 고요한 공간에 그의 중저음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생각을 많이 했소. 우리는 과거를 고치기 위해 시간을 되돌릴 수 없소. 운명에게 청춘을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당신이 견뎌온 매질의 기억을 지울 수도 없으며 나의 50년 고독을 보상받을 수도 없소. 모든 일은 이미 일어났고 고통은 겪을 만큼 겪었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 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자 씨 우리에게는 아직 오늘이 있소. 그리고 하늘이 가엾게 여기신다면 내일도 모레도 있을지 모르오. 난 더 이상 단 1초도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괴로워하며 낭비하고 싶지 않소. 남은 이 얼마 안 되는 시간을 우리를 위해 쓰고 싶소. 그는 외투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안에는 비행기 표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꽃다발 옆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주 제주도 가는 표를 예매했소. 3박 4일 일정이요. 신혼여행도 아니고 뒤늦은 결혼식도 아니요. 이 나이에 그런 명칭은 너무 거창하고 덧없다는 걸 아오. 이건 그저 두 늙은 친구, 두 영혼의 단짝이 함께 바다를 보고 자식 걱정이나 과거 생각 없이 바람을 쐬고 싶어서 가는 여행일 뿐이요. 당신, 나와 함께 가주겠소. 혜자 씨는 탁자 위에 비행기표 2장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제주도. 먹고 사느라 바빠 평생 꿈도 못 꿔봤던 TV로만 보았던 천국의 섬. 그녀의 머릿속에 수천 개의 보이지 않는 장벽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호주에 있는 아이들이 엄마가 낯선 남자와 여행 가는 것을 받아들일까? 다 늙어서 주책이다. 라는 이웃들의 수군거림은 9세대 여성의 무의식, 깊이 박힌 사회적 편견이 그녀를 주춤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시선은 희망에 찬 이 씨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결핵 이야기와 그의 침묵했던 희생을 떠올렸습니다. 그림자처럼 살며 참고 복종하고 효성스러운 며느리이자 순종적인 아내, 억척스러운 엄마로서의 본분만
다했던 지난 40년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지금 남은 시간이 날짜로 계산될 만큼 짧은 지금 과연 한 번쯤은 이기적으로 살아볼 권리가 없을까요? 비록 짧더라도 행복해질 권리가 없을까요? 뒤늦지만 강력한 반란이 74세 여인의 가슴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비행기 표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의 까칠한 감촉이 그녀에게 힘을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갈게요. 그녀가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씨가 눈을 크게 뜨고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조건이 뭐요? 뭐든 말만 하시오. 다 하겠소. 그녀는 엄격하지만 포용력 있는 눈빛으로 그를 깊이 응시했습니다. 약속해 주세요. 이제부터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저에게 어떤 것도 숨기지 않겠다고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아프거나 고통스러운 것이라도. 우린 침묵 때문에 50년을 잃어버렸어요. 인생의 마지막 날들까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의심하거나 숨기며 살고 싶지 않아요. 이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그녀가 본 것 중 가장 환하고 홀가분한 미소였습니다. 그가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약속하오. 내 명예를 걸고 맹세하리다. 이제부터 내 마음은 당신 앞에 펼쳐진 책처럼 열어두겠소. 늦가을의 제주도 하늘은 옥처럼 맑고 노란 햇살이 화산섬 특유의 검은 바위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며 짭짤한 냄새와 대양의 시원함을 실어 날랐습니다. 파도치는 광활한 바다와 하늘 앞에서 두 노인이 백사장 위에 놓인 접이식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웨딩 사진을 찍는 젊은 연인들처럼 손을 잡거나 머리를 기대는 과한 스킨십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갈하고 고요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두 의자 사이의 거리가 바짝 좁혀져 있어 그들의 코트 자락이 바람 속에서 서로 닿아 얽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상쾌한 공기를 가슴 가득 들이마시고 눈을 가늘게 뜨며 먼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참 아름답소 혜자 씨. 내가 그린 그림보다 여기 바다가 훨씬 더 푸르구려. 혜자 씨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바닷바람에 은발이 이마 앞으로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보기 드문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아름다워요. 내 평생 이렇게 넓은 바다는 처음 봐요. 내가 참 작게 느껴지고 옛날의 슬픔들도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들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지구의 심장 박동 같은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최고의 대화였습니다. 화려한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고개만 돌리면 영혼의 단짝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봐요, 상윤 씨. 혜자 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흰 거품을 일으키는 파도를 향해 있었습니다. 왜 그러오, 혜자 씨? 그가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만약에, 그냥 만약에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아이처럼 약간 망설였습니다. 만약 다음 생에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당신 나를 알아볼 수 있겠어요? 이 씨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그해 24살 처녀의 맑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일생의 깨달음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알아보지. 당신 모습이 어떻게 변하든 이 눈빛만은 알아볼 거요. 그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맹세코 당신 손을 절대 놓지 않겠소. 내가 병들었든 찢어지게 가난하든 온 세상이 반대하든 당신 손을 꽉 잡을 거요. 어리석은 자존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우리를 또 갈라놓게 두지 않겠소. 혜자 씨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치아가 좀 빠진 인매였지만 그 웃음은 하루의 마지막 햇살처럼 환하고 따뜻했습니다. 눈과 주름이 펴지며 뒤늦은 행복으로 채워졌습니다. 좋아요. 그 말 기억해 둘게요. 다음 생에서 기다릴게요. 하지만 기억해요. 그때는 좀 일찍 와야 해요.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새고 검버섯이 필 때까지 기다리게 하지 말아요. 눈물이 다 마른 뒤에야 오늘처럼 웃게 하지 말아요. 약속하오. 다음번엔 봄에 당신을 데리러 가겠소. 이 씨가 감격의 겨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해가 천천히 바다 밑으로 가라앉으며 하늘과 물을 온통 보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찬란하고 장엄하지만 슬픔이 배어있는 노을은 하루의 끝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 씨와 혜자 씨에게 이 황혼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었습니다. 모래 위에 길게 드리워진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져 때려야 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밤하늘의 첫 별이 뜰 때까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폭풍우를 지나온 두 사람은 마침내 영혼의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머지않아 죽음이 그들의 육체를 갈라놓을지 모르지만 이 사랑과 이해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것을. 청취자 여러분, 황혼의 사랑은 청춘의 불꽃처럼 뜨겁고 요란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간의 재 속에 깊이 묻힌 숯불처럼 그윽하고 끈기 있으며 따뜻합니다. 이상균 씨와 최혜자 씨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봄날에 서로를 놓쳤고 폭풍우 치는 무더운 여름날들을 지나며 서로를 잃어버렸지만 다행히도 가을에 서로를 찾아 다가올 추운 겨울을 서로 데워주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는 동화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들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부드럽지만 뼈저린 메시지입니다. 행복과 영혼의 평화를 찾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때로는 진정한 사랑의 화려한 명분이나 법적 혼인 증명서 사람들의 칭송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내 상처를 보듬어주며 침묵 속에 내 곁에 앉아 함께 저무는 노을을 바라봐줄 사람만 있다면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완성입니다. 나이가 몇이든 간에 사회적 편견이나 보이지 않는 두려움 혹은 비겁함 때문에 사랑받고 감정에 솔직하게 살 기회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인간의 심장에는 주름이 생기지 않고 사랑에는 나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만약 미완의 인연이나 아직 전하지 못한 사과가 있다면 해가 지기 전에 용기 내어 마주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이 가득한 평온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